대한민국이 오늘 우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하나TV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누리호 3차 발사 사전방송의 진행을 맡은 배혜지입니다. 오늘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날인데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누리호를 향한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만큼 궁금하신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리호 3차 발사를 기다리면서 누리호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누리호 개발의 역사와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역사를 첫 번째 게스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이분은 누리호의 개발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 핵심기술팀 송현민 선임연구원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송현민 선임연구원님,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작년 2차 발사를 앞뒀을 때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용급 위성을 탑재하고 발사된다고 하니 기분이 좋고 기대가 큽니다. 네, 저 역시도 지난 2차 발사 때 정말 크게 기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올라선다고 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요. 그런데 1년 만에 또 발사를 한단 말이죠. 지난 2차 발사와 3차 발사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3차 발사는 시험 비행 성격을 가진 1, 2차 발사와 달리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제작한 실용위성을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상 우주 발사체로는 실전 발사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 2차 발사까지는 누리호 자체가 설계에 맞게 비행하느냐에 집중했다면 이번 3차 발사부터는 우주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할 실용위성을 누리호가 목표한 궤도와 속도에 맞게 정확히 분리시켜 줄 수 있느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누리호에 인공위성을 싣는 건가요? 처음은 아니고요. 누리호 2차 발사의 성능 검증을 위한 위성이 탑재되었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누리호의 발사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위성이고요. 이번에는 우주 공간에서 실제로 운영할 실용 위성을 탑재하고 발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3차 발사부터는 누리호에 탄 승객에게 더 집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사람은 아니고 위성이잖아요. 어떤 승객을 태우게 되는 건가요? 총 8개의 위성을 태우게 되는데요. 주 탑재 위성은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에서 만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이고 부 탑재 위성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큐브 편대 위성 도요셋 4기와 민간기업 카이로스페이스, 저스텍, 루미르가 개발한 큐브 위성 각각 1기씩 탑재됩니다. 그렇군요.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진 승객들이 총 8대가 실리는 거군요. 그렇다면 승객들은 좀 따로따로 내려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발사부터는 누리호가 직접 8개의 위성을 각각 사출하게 되는데요. 누리호가 이륙한 지 783초 후 목표 궤도에 도달하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먼저 분리되고요. 2호 위성 간 상호 충돌 방지를 위해 20초마다 하나씩 7개의 위성이 순차적으로 분리됩니다. 각 위성을 목표한 궤도와 속도에 맞춰 분리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2차 발사와 비교해보면 발사 시간이 늦춰진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시간이 해질녘으로 결정된 것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의 태양 전지판이 항상 태양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누리호 3차 발사는 첫 실전 발사라는 점, 우리나라가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활용할 위성을 직접 발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루어질 누리호 3차 발사는 하나TV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우주로 대한민국 독자기 만들어진 누리호가 세 번째 도전을 시작합니다. 누리호의 도전을 넘겨주지 않게 한숨을 우주까지 우주로 쭉 우주 강국이 되는 까지 스리투어 누리호 발사! 연구원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차 발사 성공으로 한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올라섰단 말이죠. 이 7대 우주 강국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7대 우주 강국은 1톤급 이상 실용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한 나라를 뜻하는데요.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대한민국까지 7개 국가입니다. 그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기상위성과 같은 실용위성을 우주로 보내려면 다른 나라 우주 발사체를 사용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냥 보내주진 않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큰 장벽을 말씀드리면요.
고가의 운송료 및 세관 절차의 어려움과 일정 확보 또는 계약 후 일정 지연의 발생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에는 나로우가 발사에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우가 2번의 실패와 4번의 발사 연기 끝에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나로우 개발 당시 대한민국은 발사체 전체를 자체 개발할 기술이 없어서 러시아의 핵심 엔진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로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많은 발사체 기술을 아름아름 배울 수 있었지만 국가 안보 기술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죠. 그렇기에 국내 독자 개발을 목적으로 2010년 누리호 개발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로호가 있었기에 누리호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게 누리호 프로젝트를 2010년에 시작하게 되었고 2차 발사 성공에 이어서 이제 3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단기간에 빠르게 기술력이 성장한 편인가요? 물론이죠. 누리호에는 약 37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부품 개수가 많은 데다가 우주 환경은 정말 악조건을 넘어 극한이거든요. 이를 견뎌내려면 성능이 훨씬 좋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발사체 전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본 경험이 없었고 발사체 엔진을 테스트할 설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리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구체화 과정에서 시스템 설계 과정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개발 기간은 6에서 7년 정도로 훨씬 짧은데요. 그동안 정말 큰 성과를 낸 거죠. 역시 우리 한국인이 정말 빠른 민족이네요. 네, 과연 언제부터 우주 개발의 역사가 시작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8월 5일 발사한 다누리호가 달 상공 100km에서 달 표면을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누리호가 있기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사를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진짜 과학 기자님을 모셨거든요. 정구희 기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에서 기상과 과학 분야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정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상하고 과학하고 사실 둘 다 뭔가 과학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되게 다른 분야잖아요. 날씨랑 또 우주는 관련이 많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기권을 넘어가야 우주를 볼 수가 있잖아요. 둘 다 네. 높은 곳을 보는 이제 학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국제우주정거장 ISS라고 네. 있잖아요. 그게 고도 한 300에서 400km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게 기상학자들은 사실 대기권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아, 거기까지 대기다. 그렇죠. 굉장히 왜냐면- 넓게 보시네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10권. 10권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10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주를 돌고 있는 게 맞느냐? 우주정거장에는 10건 정거장 아니냐? 아, 뭐. 대기권 정거장이다. 아, 그렇죠. 대기권에 있는 거죠. 또 외기권이 아니니까 뭐 이런 농담도 있는데 기상이랑 우주 분야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연속성상에 있는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사를 살펴보려면은 한 몇 년도까지 거슬러 가보면 좋을까요? 실제로 로켓 같은 경우에는 1958년도에도 발사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사실 미사일 기술과 엮여져 있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연구는 되었던 기술입니다. 발전해오면서 이제 로켓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과학 목적으로는 어쨌든 1992년 우리별 1호를 이제 시작으로 보는데 또 당시에 이 우리별 1호가 진짜 우리의 기술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별이라고 불러도 되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유학생들이 영국 서리대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영국의 기술로 만든 위성이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우주에 간 지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다시 지구로 수거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는 우리별 1호를 지구로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이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별 2호기를 데려오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잘된 일이죠. 왜냐면 우리별 2호부터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독자적인 위성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더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더 커졌고 이제 2027년에 우리가 6번째 누리호를 발사하게 되거든요. 네. 이때 수거 위성을 발사해가지고 이 우리별을 지구로 다시 끌어내릴
끌어내리겠다, 다시 수거해 오겠다 이런 계획인데, 왼쪽에는 중국이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일본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북한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로켓을 남쪽으로밖에 쏠 수가 없어요. 3면이 다 막혀 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고립되어 있는데, 운이 좋게도 우리별 2호 같은 경우에는 이 남쪽 방향과 비슷하게 계속 공전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수거하는데 수월할 거라 생각하고 일단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위성을 한번 이제 쏘아 올렸는데 이거를 지구로 다시 수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우리별 2호라는 위성을 지구로 다시 끌어내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대기권과의 마찰로 타버릴 거거든요. 타버리지 않고 그걸 온전히 우리 땅까지 내려오는 기술까지도 개발을 할 계획이에요, 지금. 표면에 뭔가 특수한 처리가 되어 있다거나 뭐 재질이 뭐 어떻게 그렇죠. 네, 그런 처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수거 목적으로 보냈던 게 아니잖아요. 로켓을 쏘아 올릴 때 흔히 페어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위성 로켓의 덮개인데, 로켓의 덮개가 이제 열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네. 위성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전혀 없죠.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 보호해줄 장비가 없으니까 위성이 만약에 대기권을 떨어지게 되면 타버리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 다시 캡슐을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호 캡슐을 씌워서 그 캡슐을 타고 내려와야 지구에 안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우주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한다, 또는 우리가 쏘아 올린 위성을 다시 지구로 복귀시킨다, 이 개념뿐만 아니라 소행성이나 아니면 다른 행성에서 가져오는 샘플을 지구로 귀환하는 기술,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별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근데 되나요? 이제 1999년도에 우리 잘 아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이 발사가 됩니다. 아주 좋은 사진을 찍는 위성이에요. 요즘 위성 사진을 보면 이제 도로도 다 보이고, 네. 자동차도 보이고, 아파트도 보이잖아요. 이제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여서 그때는 건물 정도는 다 구별을 할 수 있었고, 서울의 아파트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또 지나가는 배, 자동차는 약간 좀 작았고 배 같은 경우는 다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다리 같은 것도 잘 보이고. 아리랑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밀한 한반도 지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구름 사진이라거나 이런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궤도를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항상 찍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할 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태풍이 다가오는데 아, 태풍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얘 딴 다른 데가 있는 있는 거죠. 거예요. 네. 실시간 관측이 필요한 날씨에는 좀 부적합했었죠. 그래서 이제 발사하게 된 게 바로 2010년 발사된 천리안이에요. 상당히 기상 목적의 위성은 좀 나중에 발사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천리안의 장점이라고 하면 얘는 정지 궤도 위성이거든요.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구로 관측합니다. 같은 지점을. 그래서 우리나라를 1년 365일 동안 관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태풍이 다가온다고 하면 계속해서 감시가 가능했었죠. 일기예보 하면 사진 나오고 하던데 그건 그럼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일본의 위성을 이용해서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위성 독립. 그냥 우리나라가 모든 관측도 우리나라 스스로 다 한다. 그리고 이 천리안 위성을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남의 위성 사진을 보는 나라에서 이제 위성 사진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게 된 거죠. 외국에서 찍은 그런 위성 관측 정보를 가져오는 게 어려운 거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제 날씨 관측 위성은 공유하자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한해서는 위성들의 사진을 다 서로 공유하고 받아볼 수가 있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천리안이 북반구를 찍고 있지만 가끔 호주 쪽도 좀 촬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에 산불이 많이 났을 때 천리안을 이용해서 관측하기도 하고, 이제 남의 나라 위성으로도 자기 나라에 발생한 어떤 기상 재해나 재난들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종류의 위성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위성들이 있는데 요즘 사실 위성 쪽에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뭐냐면 아리랑 6호를 원래 작년에 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러시아 발사체에 실려가지고 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쏘는 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성은 빨리 이미 제작이 완료됐고 쏘아 올려야 되는데 취소가 됐으니까 이제 미국 쪽과 접촉을 하면서 어느 나라에 다시 이 위성 발사를 맡겨야 될지 지금 계속 수소문을 하는 중이고요. 그니까요. 우리도 네. 있잖아요, 발사체가. 발사체가 있는데 누리호가 올릴 수 있는 중량이 1.5톤이에요. 근데 아리랑 6호 같은 경우에 이번에 1.7톤이거든요. 어떻게 이거 100kg만 어떻게 안 될까요? 조금만 더. 네. 발사체 기술에 대한 역사도 한번 짚어볼까요? KSR, 코리아 사운딩 로켓이거든요. 이제 사운딩이 관측하다라는 뜻이에요. 우주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대기권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대기권에 있는 방사선 같은 걸 측정하는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 게 KSR이라고 하는 과학 로켓 1호가 네. 발사가 됐고, KSR2라고 하는 과학 로켓 2호가 이제 발사가 됐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단분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로켓을 통해서 단분리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게 된 거죠. 세 번째 과학 로켓, 이게 또 중요한데 KSR-3입니다. 이전까지는 연료를 고체를 썼어요. 그러니까 네. 고체는 주로 이제 미사일 같은 데 많이 활용되는 거였는데 액체는 자동차처럼 이렇게 연료 분사량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량을 조절하는 걸 통해서 추진력을 조절할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궤도, 원하는 방향으로 로켓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이때 만든 기술로 이제 이 다음에 나올 나로호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오, 나로호가 사실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전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장면도 있고 그랬었죠. 그랬었잖아요. 사실 처참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첫 나로를 발사하는데 실패했죠. 네. 왜냐하면 페어링이라고 하는 위성 덮개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한쪽만 열린 거예요. 네. 그래서 발사에 실패했는데 2012년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북한이 광명성이라는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해요.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경리하는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지구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우주 궤도에 위성을 올린 거예요. 물론 광명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신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이제 우주방위사령부라고 하는 노라드가 있거든요. 그 노라드에서 아 이거 궤도 돌고 있는 거 맞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나로를 성공시키지 아직 못한 우린 거죠. 못 쐈는데. 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2013년에 나로를 성공시키면서 우리도 이제 우주 발사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약간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었어요. 뭐냐면 북한은 말 그대로 북한 기술로 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핵심인 1단부가 러시아의 기술이다 보니 우리 5년한 우리만의 기술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된 게 이제 누리호가 되는 거죠. 아, 누리호. 이거는 무조건 우리나라 기술 다 투입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현장에 가셨을 때 있었던 뭐 재밌는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비하인드 이런 건 없나요? 2차 발사 근데 사실 한 번 미뤄졌거든요. 네, 맞아요. 한 번 미뤄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딱 내려왔는데 당연히 발사를 할 줄 알고 이제 잘 방송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시락집 사장님이 갑자기 내일 안 쏜다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무슨 소리냐 또 항우연에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 문제 없대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 도시락집 사장님이 갑자기 내일 안 쏜다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조금 더 내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2시간 뒤에 진짜로 이번 주에 발사 못합니다, 연기됐어요. 근데 도시락집 사장님이 그거를 제일 먼저 아셨네요. 항우연이나 좀 실무 측에서 뭐 좀 도시락을 취소하는 사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들보다 더 빨리 알게 된 거예요. 대단한 정보력이시네요. 네,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인공위성 같은 거는 기술을 우리나라도 전수받기도 하고 우리도 전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발사체 기술은 전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발사체는 당연히 무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전수가 절대 안 되고, 이제 러시아가 많이 기술 전수를 해줬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알려준 게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여기서는 그 해법은 좀 제시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종합해가지고 결국 탄생한 거니까 실제로 설명을 좀 쉽게 해줘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귓동량으로 들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좀 있으면 태국에 발사장을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제 로켓은 이제 기술 때문에 수출할 수 없지만 발사장을 수출하게 되면서 이제 우주 기술을 수입만 해오던 나라에서 우주 기술 수출하는 나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기자님께서 다누리 발사 현장도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펠컨 9을 펠컨9 보셨는데 정말 대단하죠. 네. 정말 특이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 로켓은 흰색이잖아요. 네. 깔끔하고 멋져요. 근데 펠컨9에 가면 진짜 더럽거든요. 그 비싼 걸 청소를 안 하나요? 그렇죠. 왜요? 근데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왜냐면 펠컨9 일단은 딱 가서 보면 까매요. 왜 까마냐면 그게 다 그림이거든요. 왜냐? 6번이나 재사용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재사용 기술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도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자랑인 거네요, 그게. 이거는 벌써 6번이나 쓴 로켓이다. 너네 이런 기술 없지. 랜딩 오차가 이제는 한 2cm래요. 2cm요? 이만큼이요? 45m짜리 로켓을 땅에 내려놓고 그 원하는 지점에 내려놓는데 와. 오차가 2cm밖에 안 돼요. 거의 손톱 크기. 그러니까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발사대에서 올라가서 발사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정구희 기자님과 한국의 우주 개발 역사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누리호 3차 발사도 예정이 되어 있고 도요셋 위성 출격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사에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주 덕후 여러분들 안녕. 네,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한다면 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더 늘어나겠죠? 연구원님, 3차 발사의 성공은 앞으로 어떤 역사로 이어지게 될까요? 3차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 국내 독자 우주 수송 수단으로서 누리호가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고요. 우주 강국으로 가는 실질적 초석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높아진 신뢰성을 바탕으로 25년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26년에는 초소형 위성 2에서 6호, 27년에는 초소형 위성 7에서 11호 등을 비롯한 여러 실용 위성의 탑재 및 발사 서비스를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독자 개발 발사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용 위성 발사의 목표도 있지만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종합기업의 참여와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의 핵심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첫 단추인데요. 민간 우주 산업, 즉 대한민국 뉴스페이스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아까 누리호에 들어가는 부품이 37만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개발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누리호는 13년 동안 총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고요. 많은 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완수해 주셨습니다. 누리호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것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75톤급 액체 엔진 및 7톤급 액체 엔진의 총조립과 추진 공급계, 자세 제어계, 분리장치 및 화공풍류 등 핵심 구성품 개발의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우주강국 대한민국이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님은 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누리호 1단 및 2단의 자세 제어 시스템의 설계, 제작, 시험에 참여했고요. 누리호 1단 및 2단에 적용되는 자세 제어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우주 발사체용 연료 유압식 구동장치 시스템으로 개발되었고 엔진 노즐부의 추력 방향을 제어하여 발사체가 목표로 하는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료를 사용하는 유압 구동장치 시스템으로 개발하다 보니 하나부터 10까지 새로운 구성품 개발과 검증, 그리고 안전에 대한 고민까지 필요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일심동체하여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전념한 동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엔진과 자세 제어 시스템이 통합되어 수행한 1단 단인증 지상 연소 시험이 생각나는데요. 지상 연소 시험까지는 정말 많은 수정과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에 대한 결실로 느껴졌습니다. 일단 내조에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엔진의 추력 방향을 심차게 제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가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리호 개발에 참여해온 연구원분들의 모든 땀과 노력을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누리호 발사체의 발사 성공은 더 값진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지난 2차 발사 성공 당시 그 감동적인 순간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감동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삼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도로 위. 이곳에 버스 한 대가 들어섭니다. 안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1차 때 와보고 싶었는데 못 와서 되게 아쉬웠었는데요. 2차 때 오게 돼서 설레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만든 엔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 약 2시간 후면 대한민국 우주 역사를 뒤바꿀 누리호의 두 번째 도전을 기다리는 이들은
누리호의 심장인 엔진 개발에 참여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지니어들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국내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1000여 명의 연구진이 힘을 모은 이번 누리호의 두 번째 도전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0톤 규모의 3단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핵심 부품 엔진의 조립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년 만에 지금 누리호 발사까지 왔는데요. 그동안에 뭐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항우연 분들 포함해서 이제 저희 그다음에 뭐 카이라든가 고생한 만큼 오늘 꼭 대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공하면 누리호 저온 고압 탱크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리호에 지금 연료를 다 채웠다는 뜻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누리호의 발사는 기상 조건과 센서 이상 등으로 이미 2차례 연기된 바 있는데요. 기대만큼이나 걱정 또한 앞섭니다. 국민들이 많이 염려도 하고 했을 텐데 무사히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잘 강구가 돼가지고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20일 발사를 하게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파이팅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파이팅! 이거는 저 성공을 하면 나라의 영광이잖아요. 이게 모든 과학자들한테 파이팅 보냅니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우리의 간절함이 우주에 닿을 수 있길. 누리호의 성공을 기다리는 이들의 응원 속에 누리호의 발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와봐서 저도 같이 관광객 모드로 너무 신기하고요. 발사가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이 순간을 기다려온 이들은 뭔가 진짜 떨리네요. 떨리는 마음을 다잡기 바쁜데요. 잠시 후 5, 4, 3, 2, 1 발사! 마침내 누리호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뭐? 제발! 발사했어. 제발! 올라가, 잘 올라가고 있다. 2분 10초 정도 해가 단분리한다 이거든? 2분 지나야 돼. 긴장 속에 일단 분리 성공. 일단 분리했어. 일단 분리했다. 오예 끝났다. 2단 제발! 2단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번의 고비인 2단 분리까지 무사히 성공입니다. 2단 정리까지 성공했다. 2단 끝! 이게 불렸어. 그렇게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우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포기 대신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열정으로 달려온 이들. 덕분에 우린 마침내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역봤어. 3년 3단 엔진 나왔잖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착수한 지 10년 넘게 되었는데요. 그 결실을 오늘에야 이루어진 것 같고요. 대한민국 우주로 나가는 길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이 열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더 성능 좋은 엔진을 만들어서 달나라, 화성까지 우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한 우리들의 누리호. 우주를 향한 도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영건님 영상 보니까 어떠셨어요? 영상에 저의 모습도 간간히 보이는데요. 저 역시 누리호 2차 발사 현장에 있었기에 감회가 새롭고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영상 속 개발자분들이 느끼셨던 기대와 환호, 그리고 누리호가 힘차게 지상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만들어낸 진동이 세포 곳곳에 전달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신 엔지니어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누리호를 보면서 엔지니어분들이 정말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오늘도 저 미소가 재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분들의 노고 끝에 개발된 누리호는 오늘 3차 발사에 돌입합니다. 하나TV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 이번 3차 발사부터는 민간 기업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 기업이 네, 맞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제작 총괄 관리와 발사 공동 운영을 맡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 운영 과정을 지켜보면서 노하우를 열심히 배워 25년에 이루어질 누리호 4차 발사부터는 하나가 순차적으로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 누리호 기술 이전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는 발사되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South Korea finally succeeded in putting its own satellites into orbit. 두 번의 누리호 발사로 우주 개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누리호 한국형 발사체는 10여 년 이상을 정부 주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 사업은 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개발해왔고 국내 업체가 체계 종합 업무를 수행하진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 만에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을 민간 기업이 오는 9월 선정될 전망입니다. 우주 발사체는 사실 국가 전략 물자로 분류가 돼 있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보안을 요하는 기술적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정한 업체에게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하는 게 상당히 제한되는데요. 이번 누리호 고도화 사업은 국내 업체가 체계종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마련하는 계획이었고 그 가운데 이제 저희는 발사체 체계종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 그룹에서부터 우주 사업에 대한 미래 의지와 열정을 많이 홍보했던 것들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우주 사업에 참여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우주 사업을 미래 사업으로 이제 선정을 하면서 작년에 이제 스페이스 허브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발사체, 위성, 그다음 우주 탐사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그 각 계열사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모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전체 조립하는 과정부터 발사 과정까지 참여를 해서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4호기, 5호기, 6호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제작을 해서 발사에 참여 또는 주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예타가 통과한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30년에 달 탐사 선을 달에 보내는 중대형 로켓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누리호 대비 약 성능으로 따지면 3배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 대형 로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세대 발사체에서는 처음 설계부터 전체 끝까지 저희가 같이 공동 개발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지구를 출발한 다누리는 145일간의 긴 항행 끝에 달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계종합 기업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하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주사업 산업체가 됐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를 통해서 우주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종합 업체가 된 것은 이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 수준에 있는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이나 이러한 업체들을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많은 열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주도를 해서 나중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돼서 그러한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저희의 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누리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기업으로서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주도하게 되었고 향후에는 차세대 발사체까지 공동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원님, 어떤 사업일까요? 네, 먼저 누리호 고도화 사업은요, 사실 지난 2차 발사의 성공으로 누리호 개발 사업의 주요 과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누리호를 반복 발사해서 기술력을 계속 높이는 것이 고도화 사업이고요. 27년까지 4차례의 반복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기술 이전해서 체계종합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국가 우주개발 수요 대응 및 자주적 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되는 대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기기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차세대 발사체는 지금의 누리호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누리호 성능 대비 3배 이상의 수준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와. 지구 적에도 약 200kg까지 탑재체를 투입한다고 했을 때 누리호는 최대 3.3톤까지 탑재할 수 있거든요. 차세대 발사체는 10톤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구 저궤도에 대형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것이죠. 차세대 발사체를 사용하여 탑재체를 우주 궤도에 투입한다고 했을 때 달 전위 궤도는 1.8톤, 화성 전위 궤도는 1톤을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또한 경제성, 성능 확장, 재사용 기술 연계 가능한 구성으로 개발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 일단 엔진 재점화 추력 조절이 가능한 2단형 발사체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30년과 31년에 비행 인증을 수행한 후 2032년에 달에 착륙선을 보내겠다는 거죠. 이야, 몇 년 후면 달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차근차근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입니다. 누리호에 대해 우리 국민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직접 찾아가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 디지털 소통팀의 배진훈입니다. 한화그룹에서 8년째 근무 중인 한화인 김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둘의 조합이 조금 특이한 조합이잖아요. 이상할 거예요. 네. 과기정통부와 한화그룹 직원이 서울역에서 뭐 하는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맞아요. 그건 바로 5월 24일 때문이죠. 혜연 씨, 5월 24일이 무슨 날일까요? 당연히 알죠. 5월 24일 바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하나 더. 우리나라의 많은 기차들이 출발하는 곳, 거기가 어딜까요? 여기 서울역이죠. 맞습니다. 이름하여 누리호 서울역 상륙작전인 거죠. 여기서 조금 연령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역에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누리호 발사에 대한 퀴즈도 마치고 누리호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면서 누리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하겠습니다. 짠! 바로 여기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라 또 여행 가신 분들 많아서 서울역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찾아왔을 것 같은데요. 누리호 3차 발사가 언제죠? 5월 24일. 네. 5월 24일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네. 기억을 하고 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또 오늘 또 특별히 누리호와 우주에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특별 손님도 오신다고 들었어요. 어디 계시죠? 오시나요? 이분이신가 보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평론가 이덕실입니다.
혹시 이독실님 그 컨텐츠 주제가 제가 알기로는 뭐 우주나 과학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쪽 분야에 뭔가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 하는 말이 난 커서 나중에 나사 가야지 그런 마음만 가졌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꿈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나중에 어느덧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을 시작을 하네? 솔직히 이제 국민 여러분도 아실 테지만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될까? 왜냐면 예산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데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 위치까지 오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는 경탄의 마음과 박수하는 마음. 우리 3차 발사는 또 1차, 2차랑 또 다르잖아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용 발사가 시작된다는 그렇죠. 점이고. 실용 발사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금까지는 항우연에서 주관하면서 같이 네, 갔었기 네. 때문에 이 운용 노하우 전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한화가 들어와서 총괄하는 것들을 보고 운영 노하우를 같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도제식처럼 뒤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번에 성공을 할 거고 4차부터는 발사체 제작부터 한화가 주관해서 하게 돼요.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시발점이 이번 3차입니다. 3차가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응원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드디어 뉴 스페이스 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3차부터 뉴스페이스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입니다. 우리 3차 발사도 지금 많은 연구원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연구원분들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조용한 응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하나하나 너무 존경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대한민국의 과학을 사랑하는 분들이 어렸을 때 꿈꿨던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 박수현입니다. 혹시 이 누리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차, 2차 때 유튜브 생중계로 보고 이번에 3차 24일에 열린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시민들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가 되게 궁금해요. 일단 내 눈에 사라지기 전까지는 무사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연구자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이네요. 우리나라가 발사체를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우주 강대국? 실제로는 6개 국가밖에 이런 발사체 기술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7번째로 이런 발사체 기술을 갖게 된 거거든요. 저희가 퀴즈가 있거든요. 퀴즈가 있죠. 퀴즈를 맞추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에 누리호가 발사되는 곳은 나로 우주 센터이다. 하나, 둘, 셋. 정답입니다. 네, 저희가 원하는 선물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누리호 티셔츠. 누리호 티셔츠. 오, 이걸로 괜찮나요? 귀여운데요?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화이팅하고 또 친구 만나러 가셔야 그렇죠, 되나요? 이제 놓아드려야죠. 보내드려야죠. 네. 누리호 3차 발사 화이팅! 한 분 더 잡혀왔어요.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김지아라고 합니다. 서울역 어떤 일로 오시게 되신 거예요? 저 오늘 부산 놀러 가려고 서울역 왔는데. 좋겠다. 네. 혹시 누리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누리호는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럼 혹시 올해 누리호 발사 언제 하는지 아세요? 이번 달에 하는 거 알고 오, 있어요. 그럼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런가요? 지아님 혹시 어렸을 때 뭔가 상상했던 우주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우주선 이러면 되게 좀 외국에서나 발사하는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써 3호가 이번 달에 발사가 되잖아요. 뭔가 되게 꿈 같은데 현실이 되니까 그게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된 저희가 스스로 만들었죠.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 우주 발사체가 발사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누리호고요. 맞아요. 네. 이번에는 그 실제 위성이 탑재된다고 잘 발사가 돼서 8개가 다 무사히 안착됐으면 좋겠고요. 또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한다고. 네, 그 기업이 바로 어딘지 아시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입니다. 네. 무사히 누리호 300호 뭐 기념 방송 이런 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네요. 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누리호 3차 발사 진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화이팅! 난 그 누리호를 믿습니다. 누리호 화이팅! 렛츠고 누리호!
네, 잘 봤습니다. 연건님, 2032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고 2045년까지는 화성 착륙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주에 가서 좋은 게 뭐지? 우주에 가서 살려고 하는 건가? 너무 먼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먼 훗날엔 우주에 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지구에서 쭉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주 산업은 우리 삶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위성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구 건축과 통신, 항법, 기후, 과학 연구에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위성 데이터를 빅데이터, 금융, 관광, 안전, 건설, 농업,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우주를 인류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민간 기업의 발사체 수준은 어느 정도 왔을까요? 가장 수준이 높은 기업이 미국의 스페이스X죠. 팔콘 9과 팔콘 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팔콘 헤비는 저궤도에 64톤, 정지 궤도에 27톤의 인공위성을 실을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은 아니고요. 팔콘 1은 4번의 시도 끝에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 완전 재사용이 가능하고 100톤 이상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대형 우주선이 스타쉽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달과 화성 탐사, 더 나아가서 행성 간의 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에게 달 관광 프로젝트 디어문을 판매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지난 4월에 지구 궤도에 시험 비행에 처음으로 나섰지만 안타깝게 실패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사체 개발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한번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년에 뉴 셰퍼드라는 발사체로 최초의 우주 관광을 성공시킨 미국의 블루 오리진은 발사체 오작동으로 당분간 우주 관광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궤도 도달에 성공한 미국의 아스트라는 올해 2월에 최초의 실용위성 발사에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중국의 아이스페이스는 19년도에 궤도 도달에 성공했지만 이후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똑같은 이름의 기업 아이스페이스가 있는데요. 무인 달 착륙선을 개발해서 지난 4월에 달 착륙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 실패했습니다. 역시 쉽지 않네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송현민 선임연구원과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역사, 또 누리호가 개발되어 온 과정, 그리고 누리호 3차 발사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무엇보다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척박한 우주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발사체 기술 선진국 물터까지 끌고 온 개발진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알아봤듯이 앞선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우주 선진국에서도 번번이 실패를 겪는 것이 우주 개발입니다. 우리 나로호와 누리호 역시 그랬고요. 실패를 겪는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우주 개발의 역사는 더는 이어지지 않겠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엉뚱한 꿈을 꾸는 아이가 있습니다. 357km예요. 근데 이게 약간 21km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여기 이번에 포함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실패를 반복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나라였다면 우리나라는 누리호를 개발하지도 발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엄마는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 아들 괜찮아.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선배님,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팀은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갑시다. 누리호처럼 우주 멀리 뻗어나갈 크나큰 꿈을 가진 아이들. 한화는 그런 꿈을 가진 아이들을 우주영재 육성 프로젝트 우주의 조약돌로 불러 모으고 꿈을 실현해 나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으로 지구 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주의 조약돌 1기 아이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응원 속에 누리호는 2023년 5월 24일 3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완수한 우주의 조약돌 친구들의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우주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스트를 모셔서 우주인재 육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천문학자 강성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문학자 강성주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또 본캐와 부캐 둘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캐다, 부캐다 이런 말이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저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천문우주팀, 천문우주와 관련된 전시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는 연구사이고요. 네. 일명 부캐라고 하는 것은 과학 전문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캐라든지 부캐 모두 복잡하고 어려운 최신 과학들을 여러분들께 그다음에 일반 대중들께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역할이 아마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활동 무대가 조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는 점만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에서는 궤도님과 같이 아재 과학 커뮤니케이터들과 함께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국립과천과학관 이외에도 여러 지역의 학생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강연을 해주고 또 과학관 전시물이라든지 여러 체험들을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과학이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우주조약돌 어린이들의 모습을 또 영상으로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기특하고 대견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안심이 돼요. 우리나라 과학 인력의 미래가 수준이 정말 높아지겠구나. 강연을 하고 나면은 아이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을 받아보면은 질문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요. 저 때는 또는 라떼는 이러지 않았는데 싶은데. 네. 아, 그러니까요. 조금 다른 의미의 라떼네요. 네. 이렇게 정말 미래 세대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주산업의 미래라면 이분들은 우주산업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로켓 명장 황해도 부장님과 탕민재 카이스트 명예교수님이신데요. 박사님 어떤 분들이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한 분은 누리호 로켓 엔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로켓 엔지니어 황해도 부장님이시고요. 네. 또 다른 한 분은 우주공학도들의 영원한 스승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탕민재 명예교수님이십니다. 네, 이분들을 안될과학의 궤도님이 인터뷰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힘쓰시면서 사실 말 못할 일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힘든 일이 훨씬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 기술 개발, 연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지 좀. 사실 이거 무슨 일이든 처음 한다, 최초의 개발이다, 이러면 전부 다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죠. 따라갈 게 없으니까. 특히나 이제 그 부품 안에 들어가면은 터보펌프 안에 터빈 로터라는 게 있어요. 예. 얘를 제작을 하는데 러시아에서 기술 이전을 안 해준 겁니다. 도면만 주고 똑같이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데 무려 1년 이상 계속 실패만 했어요. 나중에 가공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국제 특허까지. 도면은 있었어요? 네. 근데 타긴 도면만 있어도 못 만드는 게 우리 그 종이접기 책 사보면은 이렇게 접다 갑자기 다음 페이지에서 갑자기 막 이상한 게 되는데 못 접겠어. 좀 그런 거 아닌가? 도면만 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또 노하우가 있어야 되니까. 특히나 기계 가공을 하는 부분은 더 그래요. 더 그렇군요. 예. 과학을 하는 박사님들은 이론에 좀 해박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하시는데 실제 제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또 있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적당히 하다 말지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놈의 오기가 활동을 해가지고 결국 끝까지 가게 됐어요. 최초의 진심을 담았던 그 오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우리 탕민재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진심을 담았다기보다도 저 어릴 때부터 물로켓 같은 거. 아, 물로켓. 네. 그때 그 좀 귀한 장난감이었는데. 저도 많이 나갔죠. 네. 하야오로 이렇게 크게 터트려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다가 상당히 거의 사고가 나서 다칠 뻔도 했는데. 약간 폰 브라운 쪽이시네요. 예, 그래서 어린 시절에 수레에다가 폭약 넣고 타고 가다 경찰서 갔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도 딴짓을 많이 하니까 어머니가 맨날 그
잔소리하면서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제가 만들던 글라이더가 저기 뒷마당에서 불타고 있어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땜질해서 뭐 이렇게 앰프 같은 거 라디오 만들면 어머니가 와서 발로 밟아가지고 그냥 기판을 툴로 분질러 버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로운 용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어떤 겁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이 탄압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탄압이었어요. 그냥. 네. 스하. 요즘 안타까운 게 애들이 과외하느라고 한국과 들어온 학생들한테도 글라이더 만들어 본 사람이냐 그러면 거의 없어요. 진로 상담할 때 물어보는 게 뭐 취업할 때가 맞냐, 연봉이 어떠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우주 쪽, 항공 쪽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없으니까 연봉 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예, 훌륭하네요. 뭐 지금 이거 이 프로그램 보는 젊은 학생들 중에 혹시 부모님의 탄압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네. 부모님 무시하고 가라. 네. 왜냐면 부모님들 맨날 그 신문 이렇게 보면 AI가 뜬다 그러면 또 AI 해라. 맞아요. 로봇이 뜬다면 로봇 해라. 바이오 뜰 땐 또 바이오 해라. 뭐 나노 해라. 근데 보통은 뭐가 떠도 무조건 의대 가라고 하시던데. 물론 이제 네. 인공지능에서 의대 가라. 그래 뭐 의대에 가서 사람들 고치고 그런 거 훌륭한 일이죠. 근데 뭐 촌이면은 나쁘지 않네요. 굉장히 좋네요. 의사보다 못하죠. 그렇긴 하네요. 저는 이제 지금은 개발자이지만 어려서부터 사실은 중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철공소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공소에 일을 하면은 빨리 기술을 배워야 돈을 벌 수가 있다. 라는 생각에 일단 선배들이 퇴근하고 나면 밤에 기계를 돌렸습니다. 근데 배운다고 이제 한 거죠. 이 또 선배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누가 밤에 손댔어. 자기 기계에 손대면은 무지 싫어했거든요. 아침에 보면 돌리잖아요. 뻔하니까 망치, 드라이브 막 날라옵니다. 이 새끼. 그 이제 그런 걸 막고 이제 기술을 배웠던 거죠. 남들이 한 5년, 10년 걸려서 배우는 기술이면 저는 한 1년 만에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 싶은 시기에 제가 이제 기계 가공을 하다 손가락이 잘렸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흉터가 남아있는데 뺑 둘러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렸어요. 그때 봉합을 잘해가지고 지금 작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완벽하신데요? 예, 여기 이제 흉터가 요래 돌아서 여기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금속이나 종이를 만지면 알잖아요. 근데 얘는 감각이 없어요. 작동은 잘 되나 약간 그 센서 장비는 없어요. 조금.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손 잡고 힘을 꽉 주면 저는 이제 그날 큰일 나요. 아킬레스건이시네요. 싸울 때 여기만 조심하면. 네. 그래서 싸우면 안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얘가 다치고 난 뒤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 3, 4개월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이걸로는 도저히 못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럭을 조그만 거 사가지고 배추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제 기술을 가르쳐준 스승님이 왔어요. PVC 파이프 있죠. 네네네. PVC 파이프를 들고 집에 찾아와서는 야, 손에 기름 묻히기 싫으면 야. 그분이 우리나라 국제기능올림픽의 1회 출신자거든요. 정말로 남들 한 5년, 7년 걸릴 거 그분은 저한테 1년 안에 다 끝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사회에 저도 많은 것을 후배들을 위해서 전수를 했죠. 완전히 접을 뻔했다가 또 훌륭한 스승님 덕분에 또 돌아오실 수 있었다. 지금 만약에 배추 장사를 계속했으면 큰 첨가물 시장을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오히려 배추의 명장. 약간 김치, 명장 김치. 이 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 얘를 택해서 지금 여기로 왔는데 이 길을 선택한 건 절대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렇군요. 발사 성공하고 나서 그 모습을 제 손녀한테 보여줬습니다. 발사 성공하는 장면을. 그러면서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니까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예요?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손녀가? 네. 큰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새까만 종이에 막 잉크를 막 뿌리는 거예요. 현대미술, 약간 현대미술이 좀 그런 느낌 가거든요. 글쎄요, 우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랬으니까. 이거 뭐냐 이러니까 우주랍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일단 소중하게 접어놨습니다.
미술 시켜야 되겠네요. 현대미술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재능이 있어 보이네. 야, 사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꽤나 유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야, 근데 진짜 사실은 지금은야 이렇게 유쾌하게 풀지만 그 당시에 굉장한 좌절이 있었고 또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시절을 겪은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다른 나라들 선진국, 우리가 소위 뭐 우주 선진국을 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해요. 이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우주 기술 우리는 아직 멀었다 이랬는데 이 누리호의 성공, 그 다음에 또 뭐 다누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위성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과정도 많고 이제 우리나라의 발사체로 다른 나라 위성을 올릴 수도 있게 될 거고. 요새는 이제 뭐 달 탐사라든가 화성 탐사를 제하고서라도 위성이 없으면 매우 이렇게 불편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잘 아시다시피 방송, 통신, 뭐 항법,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또 뭐 자원 탐사, 또 기상도 가장 마찬가지고. 중요한 기상도 그렇고 예. 가장 중요한 게 또 정찰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위성을 마구 올려야 되는데 우리 발사체가 없다. 그러면 트럭 없이 배추 장사 하시는 거 똑같습니다. 네. 배추만 있으신 거예요? 네, 배추만 있어요. 손가락 그래가지고 잘리시고 배추만 있고. 네, 그래서 뭐 전화해가지고 이제 용달 업체한테 전화했는데 바빠다 안 된다. 그럼 그날 그러니까. 배추 장사 망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여튼 우리 발사체가 갖춰졌으니까 이걸 많이 쏴서 많이 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노하우를 쌓아야 되니까요. 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임프루브 할 건가, 성능을 어떻게 올리냐 이런 걸 이제 또 찾게 되니까. 그렇죠. 뭐 아직 갈 길은 멀긴 네.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일단 우주 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도권이 생겼고 선택지가 네. 생겼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아직. 네, 좀 더 큰 거. 또 가격도 중요해요. 이 비용이. 가성비. 네, 가성비. 네. 지금은 스페이스X의 그 발사체는 펠컨 9뿐만 아니라 지금 스타쉽이라고 이제 곧 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가성비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Booster after chamber pressure is nominal. Onboard view from Starship. And there's views of the Raptor engine. And there, as you saw, as we promised, an exciting end to the Starship. 펠컨 9 그 발사 스케줄 보니까 2025년까지 막 쫙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런 이 택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거나 요걸 하나 차려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주도권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배송한다라는 거를 이제 국제사회에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또 손님이 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거고, 네,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 저는 사실 3차 발사도 뭐 2차처럼 완벽한 성공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게 직면을 해도 그게 또 공부가 돼요. 왜냐면 지금 공부해야 돼. 그렇죠. 지금 넘어져 봐야 나중에 뛸 수 있어요. 예,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아이가 넘어지는 거 괜찮거든요. 그 나중에 성인 돼서 막 34살인데 넘어지면은 꼴불견이야. 지금 넘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실패한다는 의미도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예. 실패를 함으로써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수업료 내고 학습을 하잖아요. 네. 이게 발사 직전에 발견돼서 요걸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면 참 좋아요. 베스트죠. 근데 얘가 가다가 터지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가 아닌 약간의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리즈너블한 실패. 그런 실패를 또 많이 해줘야 우리가 앞으로 큰 실패를 안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건 오케이. 근데 누우면 안 돼. 스하.
두 분 모두 거의 40여 년을 연구와 개발에 힘쓰고 계신데 우주산업 자체가 정부 중심, 정부 주도가 가다가 이제 민간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가 굉장히 잘 되기도 했고요. 여기도 또 여러 가지 또 정부와 뭐 민간 사이에 좀 어떤 관계나 시너지 같은 거 있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떠십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은 뭐가 가장 문제인가 하면 실패하면 이제 문책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 말로 좀 안전빵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죠. 접근할 실패를 안 수밖에 하는 게 없고요. 중요하지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 안 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실패하면 이제 그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철세. 그렇죠. 예. 계획을 막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고 그다음에 또 그 예산을 막 이렇게 늘릴 수도 없어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확 무언가 도전하기 쉽지 않죠. 네, 누리호가 10년 동안에 거의 2억 가까이 썼는데 2조. 아, 네, 2조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럼 1년에 2천억 정도잖아요. 네, 너무 적죠. 예, 그런데 그것도 막 사람들은 뭐 아휴, 저렇게 돈을 많이 써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4조로 쓰라고 그러면 난리 날 줄. 이거 약간 우주산업 물가를 좀 알려줘야 돼요, 네, 국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는 예. 지금 그 동안에 저 과기부하고 항우연하고 30년 동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누리호도 이제 저희가 성공했잖아요. 그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페이스가 느려요. 뭐 굉장히 많은 저 시험을 하면서 발사체를 개발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제 라인도 복잡하고 네, 결정권자도 많고 뭐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또 무슨 네. 추진위원회 모여가지고 설득도 여러 번 해야 네,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뉴스페이스 에이지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산업체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야겠다. 답은 민간이다. 네. 어느 민간입니까? 민간 뭐 여기 있어요. 지금 한 분만 나와 계십니다. 민간 네, 쪽에서. 예. 그렇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 여기서도 비즈니스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이제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게 어려웠겠지만 지금 이제 선뜻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이쪽의 시장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도 많이 받고 이 체계 종합이 뭔지 부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계 종합이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 한국형 발사체 제작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을 한다. 그리고 각종 구성품을 제작하는 기업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게 되죠. 아까 말씀하신 협력회사라든지 여러 민간 기업들을. 외국의 발사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경쟁력 있는 발사체를 만들어서 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다. 앞으로 개선될 발사체들도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다가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요게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는 정책 지원이 좀 필요하다. 아, 기업만 움직일 게 아니라 정부의 이런 지원도 필요하다. 예. 이게 이제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약간 이게 진심이 좀 들어있는 거라고 지금 봐도 되겠습니까? 약간 이제 약간 내 회사 이름인데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예. 오늘 대화는 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스하 발사체 기술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한 영역. 예. 그런데 지금 해낸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진입을 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은 굉장한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스페이스 X처럼 뭐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뭐 블루 오리진처럼 약간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약간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도 되고요. 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가 또 어쨌든 우주 여행 관광 상품을 또 하고 있는데 요거는 탑승자 오면 타시겠죠 당연히? 공짜라면 탑니다. 아 그러면은 공짜라면 타겠지만 요거 좀 질문을 바꿔가지고 왜냐면 당연히 타. 이거는 공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이거죠. 1억을 받고 안 태워줘. 혹은 1억을 안 주고 태워줘. 1억이냐 우주여행이냐. 가야죠. 아 1억 버리고 그냥 우주로 간다. 어떠십니까? 뭐 1억이 요새 큰 돈도 1억이냐? 아니고. 네. 1억 큽니다. 1억 크죠?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데 1억을 주는데? 내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제가 1억인데. 등산을 좀 하는데 예. 하물며 일본 후지산을 올라가도 가족 동의서를 받고 올라가요. 공짜면 아까 동의 없이 가시는 걸로. 자,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 아니 뭐저 1억 포기하고 저는 한 일주일 정도는 뭐 그러면은 네. 5억. 예.
5억이요? 아니 5억도 뭐 아니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실제 5억이 여기 가방으로 딱 오잖아요. 네. 5억으로 가실 거예요. 그럴까요? 근데 예, 저도 같은 사실- 조건으로 가겠습니다. 스하. 슬슬 대화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둔 지금 로켓에 한번 진심을 담아서 이제 국민분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미래에서 진짜 우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주를 안 하는 나라는 상당히 종속적인 그런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여태까지 체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그때 개발하는 거예요. 선행 연구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기술이 있냐 없냐 하다 보면 예타 통과하기도 쉽지도 않고 항상 늘 이런 식으로 온 거죠. 여러 트랙으로 해서 이 발사체가 꼭 하나만 개발할 필요 없이 큰 거 작은 거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그다음 달 탐사라든가 이런 필요한 기술도 조그맣게라도 해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작은 거, 큰 거, 무거운 거 올리는 거, 뭐 가벼운 거 올리는 거 하는 게 결국 교수님 제자 5명이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5명인데 일은 계속 늘어나. 이게 보세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스페이스X가 12,000명인데 항우연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가 해야 됩니다. 여기 300 플러스 하나 한 300명 하면 600명이라도 되니까 다행이죠. 자꾸 인원이 늘어나야 돼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거 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보면 맞아요. 그 규모를 알 수가 있는 물량 거죠. 늘려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시청자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렸는데 일단은 조금 정책 결정권자분들께 한 말씀 좀 드린 걸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예,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는 일단 이 궤도님께서 파워 유튜버잖아요. 유튜버입니다. 파워 유튜버.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많은 분들이 이 화면을 접할 거라고 보고 이 세상 천지라는 뜻을 가진 이 누리호예요. 세상을 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주로 지금 우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 성공하는 순간 이 하나가 국민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들 것입니다. 하나 대표에서 나온 거 맞는 거 기대하십시오. 스하.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신 소감 어떠셨는지. 저는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에 참 고마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교수님과 궤도님을 뵙게 돼서 정말로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면 한다. 약간 준비를 좀 빡세게 하시는 점. 방금 떠올랐어요. 너무 이게 약간 판에 박힌 느낌이 좀 있는데요. 많이 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교수님 어떠십니까? 앞으로도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우주에 관심을 갖고 또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주 분야로 이렇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정말 어깨가 무거워지는 시간이었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 활동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발사체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을 이야기해야 이걸 보시는 분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만큼 이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수십 년간 이 발사체 그다음에 이런 제어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해야 된 굉장히 그 긴 역사가 압축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느끼실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데 저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 역시 정말 두 분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우주선장 궤도였습니다. 스하.
네, 이렇게 로켓에 진심인 분들이 계셨기에 누리호가 세 번째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있을 누리호 3차 발사의 생중계는 아래 자막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TV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도 많이 기대되시죠? 우주 강국이 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은 우리 국민들이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과 그다음에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요. 다른 나라와 선진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나라거든요. 저와 같은 과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분들께서도 기대하고 응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누리호에 보내주시는 응원 메시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바로 만나보실게요. 그거 제가 기억나는 게요. 1969년 제가 초등학교였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작년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우주선 쏘는 걸 봤어요. 1969년 7월 21일 한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달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969년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로 기억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해가지고 걷는 게 야 우리도 달에 갈 수 있겠구나 언젠가는. 절대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때 자동차도 못 만들 때였으니까. 당장은 아니도 먼 장래에 틀림없이 갈 거라고 생각했죠. 지구인들은 굉음을 내며 나로호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였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첫 발사라고 기억하고 있고 TV에 관련 소식들이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우주일지 굉장히 궁금했던 마음이 조금 더 컸는데요. 우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저도 한번 우주인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해외여행을 그래도 손쉽게 하는 세상이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우주도 쉽게 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작년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우주선 쏘는 걸 봤어요. 친구들과 박수치면서 기뻐했어요. 멋지고 기뻤어요. 누리호가 날아가는 것처럼 제 기분도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방송에서 연구원들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같이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당연히 그거는 나사나 혹은 러시아에서나 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했다니까 되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대열에 끼는구나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찼고 이제 우주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열렸구나. 엄마 아빠 나이가 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하는 거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우주에 가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 기술력으로 이렇게 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도로서라도 박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누리호 힘차게 날아라. 누리호야 멀리 잘 날아갔으면 좋겠어.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꼭 성공하길 바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느라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존경하고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나에겐 누리호란 친구다. 우주를 같이 갈 친구다. 애틋한 친구다. 나에게 누리호란 희망이다. 희망이다? 희망이다. 희망과 꿈입니다.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 누리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누리호란 꿈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이 누리호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꼭 이뤄질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까지도 모두 의미 있는 도약이 되겠죠. 누리호의 모든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누리호가 발사될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발사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나로 우주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나로 우주센터는 전남 고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재로서는 유일한 우주센터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입지를 고려해 봤을 때 로켓 발사에 유리한 위치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로켓이 날아가는 경로에 다른 나라의 영토가 걸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일본, 필리핀에 둘러싸여 있어서 발사각이 아주 좁아요. 그래서 나로호 개발 당시에 연구원분들이 직접 동해안에서부터 최남단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최적의 입지를 찾으셨고요. 그렇게 해서 찾은 곳이 전남 고흥입니다. 야, 발품을 팔아서 찾아낸 곳이네요. 이 나로 우주센터에서 나로호와 누리호가 발사가 되었는데요. 힘들게 찾아낸 곳인 만큼 앞으로 더 다양한 로켓이 발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로만 로켓을 발사를 해왔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민간 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발사장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연구원분들이 고생 끝에 자리를 잡은 곳인 만큼 나로 우주센터가 민간 기업까지도 활발하게 이용하는 우주센터로 거듭나면 좋겠어요. 네, 이 나로 우주센터가 전남 고흥에 지어진 이유도 궁금해지는데요.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고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발사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최초의 조궤도 실용위성 발사체. 그 중심에는 세계 13번째 우주센터인 나로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2013년 1월 30일 나로 발사의 성공을 통해 세계 11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하게 된 대한민국은 꾸준한 우주기술 발전을 거쳐 우주 선진국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데요. 우주 개발의 베이스 캠프인 우주센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나로 우주센터. 단순히 로켓을 발사하는 장소가 아닌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곳입니다. 특히 미래 통신기술 발전을 위한 저궤도 위성의 수요 급증으로 국내 발사장에 대한 필요성이 늘고 있는 상황이죠. 해외 발사장을 빌렸을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국내 인공위성 제작 기술에 노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사체를 발사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발사장의 역할과 선정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사장 입지 선정 조건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발사체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발사 궤도는 각기 다릅니다. 자전 속도에 맞춰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정지 궤도 위성의 경우 지구 자전 속도의 힘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적도 지방에서 동쪽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전 세계 이동통신 시스템 역할을 하는 저궤도 위성의 경우 남쪽이나 북쪽 방향으로 발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적합한 발사 궤도 및 연료 효율을 위해 발사장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발사체는 로켓인 만큼 매우 위험한 물체입니다. 행여나 비행 중 폭발하기라도 한다면 그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재산, 폭발의 위험한 물질 등이 있는 곳을 피해 발사를 해야 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발사장은 바닷가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바다 위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해당 경로 근처에 배가 지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군사 및 정치적인 문제 역시 존재합니다. 발사체는 인공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발사체가 근처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군사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상 발사체는 발사 이후 100km 이내 외국의 영공을 직접적으로 통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발사 시 발생되는 잔해들 역시 외국의 영토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및 세계 국가들의 안보 문제 역시 발사장의 위치 선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할 수 있습니다. 발사장의 기상 조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기상 조건은 발사장 및 발사체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온도에 민감한 것은 물론 갑작스러운 낙뢰나 돌풍 등으로 발사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발사할 누리호 기상 기준을 살펴보면 발사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로켓의 예정 비행 경로 20km 이내에 과거 3시간 동안 낙뢰 발생이 없어야 하고 발사 1시간 전 지상의 전개 강도가 1kV/m 이내여야 하며 비행 경로상의 풍속은 100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챌린저호 폭발 사고로 7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기상 조건을 무시하고 발사를 추진한 끝에 영하 1.1도의 추운 날씨에 고체 로켓 부스터의 오링이 얼어버려 제기능을 하지 못해 일어난 대형 참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발사장 현황은 어떠할까요? 현재 전 세계 약 40여 개의 우주센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우주 선진국들은 여러 개의 우주센터를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경우 전라남도 고흥군 복내면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에도 2개의 발사장이 존재하지만 미사일 발사기지로 분류하고 있죠. 인류가 최초로 달에 도착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는 1969년 세계 최초 달 착륙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발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민간 대여가 가능한 우주센터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가 이곳에서 로켓 발사 실험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미국은 10여 개의 우주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동해안과 서해안 모두 거대한 바다를 이루고 있어 발사체 실험에 아주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거대한 대륙을 가진 국가들은 내륙에 발사장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그중 1955년 세계 최초로 건설된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는 소비에트 연방의 기지였으나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이후 러시아 정부에서 2050년까지 해마다 1370억 원을 지불하며 임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와 소련 출신 유리 가가린의 최초 유인 우주비행 역시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크기 역시 7,720제곱킬로미터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넓은 사막지대에 있어 로켓 잔해물을 떨어뜨리기 쉽고 사막의 건조한 날씨 역시 우주선 발사에 적합하며 외부 공격의 방어에 유리한 군사용 로켓 기지로서의 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는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에 둘러싸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켓 발사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영토의 동쪽 편이 전부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사 방향에 큰 제한이 없어 주변국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9년 일본 다네가시마 섬에 설립한 다네가시마 우주센터는 이러한 입지 조건에 힘입어 1975년 처음 소형 로켓이 발사된 이래 지금까지 총 40기 이상의 로켓이 발사되었고 대형 로켓 역시 15기 이상 발사하며 우주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장 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러시아, 중국, 필리핀, 일본 사이에 둘러싸여 남쪽 방위 15도밖에 안 되는 매우 좁은 발사각을 가지고 있죠. 그나마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는 제주도와 마라도 그리고 외나로도 총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중 최종 선정된 곳이 바로 전남 고흥군 복내면에 위치한 외나로도. 그렇게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 13번째 우주센터인 나로우주센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면적 약 550만 제곱미터, 시설 부지 약 5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나로우주센터는 발사대 조립시험시설, 발사체 추적 및 비행 안전 통제 장비, 지원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로 우주센터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이제 시작입니다. 우주로 나아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자는 뜻의 누리호. 전 세계가 인공위성 개발 고도화, 달 탐사, 우주산업 육성 및 우주일자리 창출 등의 기술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함께 우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우주산업 개발. 이제는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에서도 발사장을 건설해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우주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작은 지식의 큰 울림 우주의 조약돌과 함께한 안될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지리적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주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물론이죠. 우리보다 앞서 우주로 나아간 우주 강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우주 강국들도 우주센터를 비록 여러 개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만큼 인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인프라를 당장에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우주 인재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그 인프라, 그 재원,
그다음에 그 모든 자원들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주에 관심이 있는 미래 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겠죠.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우주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과학에 대한 애정을 키워주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과학에 관심이 많다는 게 느껴지면 그게 국내 과학 정책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많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과학의 어려운 부분을 좀 더 대중에게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어떻게 과학을 좀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과학 중에서도 저는 천문학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되었었는데 7살 때였나요? 그때 봤던 우주의 여러 가지 목성이라든지 여러 행성들의 사진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우주에 대한 책이라든지 우주에 대한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천체망원경을 우와. 하나 사주셨죠. 근데 당시에는 아버지도 저도 천체망원경을 어떻게 사용하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드디어 목성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 목성을 직접 본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우주소년단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나사, 일본에 있는 기타큐슈에 있는 스페이스 캠프라는 어린 시절부터 우주인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가서 참여도 해봤고 여러 가지 천문학에 대한 관심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왔죠. 들어보니까 박사님처럼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우주에 대한 접점을 만들어갈 때 우주 인재가 탄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박사님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3차 발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1차 발사 그리고 2차 발사 때 우리 누리호의 성능을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실제로 사용되는 위성 8기가 실려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각각의 위성들이 정말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용적으로 사용할 위성들이 위성 궤도에 안착할 수 있는지가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리를 잘 잡아야 할 텐데 네, 한번 기대가 되고요. 또 뉴스페이스 시대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우주 발사체와 같은 거대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맞기는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 올라왔을 때는 그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을 해야만 좀 더 경제성 있고 그런 우주 발사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했을 때는 사실 자본이라든지 인력을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민간 기업으로 이전을 한다면 민간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익이겠죠. 경제성을 따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좀 더 우주 발사체에 적용이 될 것이고 그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우주 발사체 기술들이라든지 아니면 더 효과적인 그리고 또 경제성이 있는 위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간 기업으로 기술 이전이 꼭 필요한 이유가 되겠네요. 네.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서 우주 영재를 육성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화에서는 우주에 대한 꿈을 가진 아이들을 우주 영재로 육성해오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에게 우주는 도전입니다.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나에게 우주는 짝사랑이다. 저는 우주하면 일단 외계인이 떠오릅니다. (120명) 정도에 이르는 과학자와 과학 저술가들,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모여서 이 책방을 만들게 되었고요. 제가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늘 제가 갖고 있고 이야기하는 화두는 별이에요. 그 작은 망우와 같은 그 앙증맞은 토성의 고리, 그 모양에 대한 거 생각만 해도 약간 웃음이 나고요. 그래서 일종의 별을 보는 게 짝사랑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이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종이접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로켓은 부피와 무게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접어서 보내야 되는데요. 과연 얘를 어떻게 접을 수 있을까? 우주로 갈 수 있는 수단인 이제 로켓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숭고한 임무에서 한 이바지를 하고 싶어서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어릴 때 어떤 것에 매혹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항상 달을 쳐다보고 있던 꼬마 아이였기 때문에 저렇게 또 한 공중에 떠 있는 곳에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 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날아다니는 것들을 좋아했어요. 비행기나 새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서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싶다. 전 인류가 우주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바지를 하고 싶어서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이제 동경이나 신비로운 대상으로만 생각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우주도 인류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부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금을 캐러 가듯이 지금 세대에는 우주에는 무한한 자원들이 있으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다음에 가야 할 곳은 우주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조약돌 프로그램은 한화 스페이스 허브, 과학책방 갈다, 그리고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가 함께 협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 카이스트의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우주에 대한 교육을 받는 그 프로그램을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을 했거든요. 우주를 정복하려면 어떤 테크놀로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뿐만 아니라 배워야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주 캠프를 통해서 꿈을 가지고 지금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우주에 대한 꿈을 계속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우주는 학생들이 앞으로 탐험할 공간, 여행할 공간. 저희 땅에서부터 100km 정도 올라가면 이제 우주 공간이라고 많이 치는데 100km는 사실 서울에서 청주 정도의 거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주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실제로 우리가 달에 가서 집도 짓고 거기서 연구도 하고 더 멀리는 화성까지도 가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꿈을 놓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조약돌 일기 영상을 보셨습니다. 지난해 일기를 모집해서 수료식과 함께 해외 탐방을 마쳤다고 해요. 그 주인공 중 한 명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신림한정학교 다니고 있는 3학년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와, 정윤 학생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주의 조약돌 일기 학생인 걸 딱 알겠어요. 이 후드티가 너무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주의 조약돌 어떻게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제 학교에 다니다가 우주의 조약돌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보았는데요. 그 포스터에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김상욱 박사님의 강연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원해 봐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김상욱 박사님 좋아하세요?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과학에 많이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김상욱 박사님이 TV에 나오신 걸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과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로도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게 됐고요. 이게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중요성이고 역할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힘을 또 느낄 수 있겠는데요. 네. 김상욱 박사님 실제로 봤을 때 어땠어요? 좋았어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갔고 되게 긴장됐던 것 같아요. 아,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시죠? 네네. 괜찮죠? 자, 김상욱 박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강성주 박사님도 그렇고 과학자분들의 정말 다양한 활동이 과학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느껴집니다. 박사님은 우주의 조약돌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과학계에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국내에서 첫 번째 시도이기도 하고요. 단지 책으로 읽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으로 우주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우주의 조약돌 일기 수료생들이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을까요? 저희가 일본으로 같이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이제 도쿄 대학교로 갔었는데 도쿄 대학교를 이제 탐방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도쿄대학교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거였어요? 이제 도쿄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하시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적의 교수님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제 그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의 강연을 듣는 게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또 이제 영상으로 듣는 거랑 실제로 듣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야, 엄청난 또 영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우주의 조약돌 1기 수료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주의 꿈을 키우고 성장해 나갔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test it out first. The first flight of the orbiter Discovery, and the shuttle has cleared the tower. 저도 평소에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 꿈이 우주랑 과학 쪽이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학교에 보여서 첫 번째를 함께 하려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공부하고 계속 함께 연구해 나갈 팀원들이니까 더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또 장난도 치면서 즐겁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과학원 다른 곳에 있는 연구하는 빛들이 있잖아요. 그 빛이 기운체에 맞아요. 근데 우주계에서는 중요한 환경이 달라졌겠죠? 그러면 거기서 움직이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훈련을 받을 때 로켓이나 우주 정거장이나 캡슐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공학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오로라가 어떻게 생기는지 배울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는데 지구의 자기장이랑 태양풍에 있는 입자가 서로 충돌을 하면서 빛이 생기는데 우리가 오로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인공위성을 그 제 자리에 정확하게 올려주고 그다음에 인공위성이 원래 설계했던 그 목적에 맞게 황정아 박사님께서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점화를 하면 양의 조절이 불가능해서 컨트롤하기가 좀 힘든데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액체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세기라든가 이런 걸 조절을 해서 정교하게 맞출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대물림이 되면 다시 말해서 그 튼튼한 다리가 대물림이 되면 다음 세대 튼튼한 다리를 가진 양들만 살아남겠죠. 지구 궤도에서 달 궤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엔진이나 그 프로펄션 모듈이 필요하고 Unmanned Operation Infra 이거는 모든 것을 우리는 무인화해서 파일럿도 무인화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니버스는 여기서 정의를 하기로 별이나 우주를 포함하는 천문학 연구 대상이 있는 거니까 천문학자들한테는 우주가 유니버스 개념인 거예요. 근데 스카이크레인을 올려가지고 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주 탐사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상상이 중요하면 안 해본 걸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안 해본 걸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야 되니까 창의력이나 어떤 새로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고 저희는 우주 분야가 상당히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상상력과 그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그들의 상상력을 추구한다면 향후 인류의 우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력을 300에서 400초로 가정을 한 다음에 먼저 크기는 퀄컴 9의 기준으로 최대 높이 13.1m. 저희가 이거를 더 많이 해야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평소 문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우주의 조약들 수업을 통해서 과학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양한 강연을 이제 또 듣게 되고 지식이 쌓이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과제가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중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걸 좋아하고 그랬었지 이렇게 자기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모두 하나같이 다 정말 우주를 너무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또 노력하고 싶어하고 지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기특하고 이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13, 4살, 5살 친구들하고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지를 저는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린이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개월 넘게 지켜보면서 현역 학자인 저한테도 되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병인 게 우리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잘 아니까 이게 상상력이 어떤 한계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되었습니다. 캠프를 하면서 학생들이 우주에 대한 열정을 정말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 열정을 어른이 될 때까지 잃지 않고 앞으로 이제 같이 우주 연구를 하는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실 저도 배워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또 도움을 많이 줘서 꼭 이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항공우주에 관심을 가져서 꼭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계속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들 만나보고 하니까 이제 그 공학자로서의 자세가 정확하게 뭔지 제가 어떤 태도로 이제 과학에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로켓에서 엔진을 제어하는 기계공학 같은 그런 분야도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만든 구조물을 한번 우주에 날려보고 싶다 하고 우리나라가 절대 우주항공 그 분야에서 뒤지지 않고 살아있는 지구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살아있는 지구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우주 천문학자 유지민입니다. 미래 우주공학자 문소은입니다. 미래 우주물리학자 송혜진입니다. 미래 우주공학자 김나희입니다. 미래 항공우주공학자 김강민입니다. 미래 우주공학자 김유나입니다. 미래 항공과학교수 전진입니다. 네, 무려 6개월에 걸친 우주의 조약돌 1기의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김정윤 학생,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지난 모습을 되돌아보면 어땠어요? 보람차기도 했고 이렇게 대단한 프로젝트를 제가 했다는 게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가 대견했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였을까요? 주제를 처음에 정했을 땐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주제를 향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가다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함이랑 변수들을 저희가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두먼들이랑 같이 다 의견을 맞추고 생각을 맞춰야 하는 일이 어려웠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가장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누리호하고도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누리호도 많은 연구원분들이 여러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고민해 가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 우주의 조약돌 친구들은 여러 지역에서 모집이 돼서 만나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좀 낯설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처음에는 서로 낯을 많이 가렸는데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 나가면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맞춰가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이렇게 우주 영재들 간의 끈끈한 과학 인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우주의 조약돌 참가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그럼 정윤 학생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어떤 거였어요? 지구에서는 흔하지 않은 광물인 히토류를 직접 달에 가서 채굴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로버를 만드는 게 저희 프로젝트였습니다. 로버를 그래서 직접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나요? 직접적으로 모든 기능을 갖춘 로버를 만드는 건 아직 하지 못했지만 그 모형만은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와, 대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네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2032년에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우주의 조약돌 1기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들을 지켜보는 그 과정 자체가 지금 현재 과학자인 저의 모습한테도 자극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주는 지구의 중력이 통하지 않는 세계거든요. 고정관념을 깨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아이들의 상상력이 한계 없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32년, 2030년대 초반에는 달 착륙, 그리고 더 멀리는 2045년에 화성 착륙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이 우주의 조약돌 친구들이 모두 성인이 돼서 그때인데 이 친구들 가운데서 아마 우주 탐사를 떠나는 그런 친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분 좋은 예감도 들고요. 누리호 이후에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미래가 저는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자신 있으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누리호 3차 발사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생중계는 하나TV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보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 가운데도 우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겠죠. 우주의 조약돌 프로그램이 2기를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윤 학생, 우주의 조약돌 2기에 지원해보려는 친구들 가운데 지원해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응원이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주와 과학에 관심이 많다면 지원해서 떨어져도 손해볼 건 없고 면접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 교수님들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거든요.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분야에 대해서 더 지식을 넓힐 수가 있고 자기에게 생소한 분야라고 해도 이제 배운 걸 모두 다 접목시켜서 자기 관심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면접 볼 때 별로 안 떨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근데 혹시라도 떨리진 않으셨는지 카이스트 교수님이 또 직접 들어오기도 하시니까요. 어떠셨어요?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카이스트 교수님들을 처음 보았을 땐 떨렸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서 면접을 시작하다 보면 저의 생각을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게 되어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과 알고 있던 것들을 최대한 알려드리자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는 긴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누리호에 대한 관심으로 지금 이 방송을 봐주고 계신다면 우주의 조약돌 2기로서 멋지게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기 모집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심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져서 원심력이 작아집니다. 블록렌즈를 이용한 집중적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기지에 추가하였습니다. 가능한 빨리 스크롤해서 우주의 조약돌이 아닌 우주의 다이아몬드를 너무 깜짝 놀라는 내용을 발표를 해서 지금 더 많이 공부하긴 합니다. 꼭 공연이 투자하셔서 탐사뿐만 아니라 화성탐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카이스트와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깜짝 놀란 우주 영재들. 우주의 조약돌 1기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생각하는 아이, 꿈을 꾸는 아이, 질문하는 아이, 우주의 조약돌이 꿈꾸는 인재상입니다. 미래의 우주 인재 육성을 위해 하나와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우주 영재 육성 프로그램. 세상에 없던 우주 교육, 우주의 조약돌. 이제 2기를 시작합니다. 네,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는 하나TV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사님, 이제 3차 발사를 앞둔 소감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 2차 발사 때는 우리가 연기가 한번 된 적이 있었잖아요.
다행히도 문제점을 우리가 빨리 찾을 수가 있어서 스스로 해결을 하고 또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발사는 도전 자체에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은 위성 궤도를 올리면서 우리가 목표로 한 위성들을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더라도 그 결과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 발사 도전이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도전이 꼭 의미가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윤 학생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공적으로 잘 발사가 돼서 지금처럼 하나둘씩 꾸준히 올리게 되면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인공위성 기술을 보유하고 인공위성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강성주 박사님 그리고 김정윤 학생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는 이제 3차 발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직접 8기의 위성을 사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저 먼 우주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이 도전이 성공한다면 기술 이전을 통한 뉴스페이스의 본격적인 서막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진행자로서 누리호에 관해 여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누리호를 향한 국민들의 응원이 저 멀리 우주까지 닿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배혜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